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해 주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문화인 거잖아요. 그냥 일하기 좋은 문화를 만들자. 이 말이 맞나요?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 거 맞나요, 박사님? 문화도 해당되지만 제도죠, 기본적으로. 사장을 견제하기 위한 무슨 보드를 만든다거나 특정한 일을 했을 때는 어떤 위원회에 올려가지고서 서로 심판을 하자. 그다음에 뭐 회사와 회사 사이에는 이런 규약을 만들거나. 그래서 문화는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한 뭐 계약서일 수도 있고 사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회사라는 곳이 사실 이윤을 남겨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직장 민주주의를 발달시킨 나라들이 이윤이 높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조직은 서로 협동해서 두 사람이 그걸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사실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직장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공동의 목표를 서로 잘 합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꼭 돈을 더 주지 않아서라도 더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런 나라들이 6만 불, 7만 불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키워드 다 준비되셨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노조가 말씀하신 직장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노조 하면은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것들이 그렇게 좋은 것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하신 분들도 저희가 이 직장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분들도 좀 잘못된 게 있는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캐나다, 미국, 독일 등 이제 사례 분석을 보니까 직장 민주주의 발전에 노동조합의 결정적 역할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최근 많은 노조의 고민은 20대 노조 가입률이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게 급속히 늘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사회적으로 큰 힘을 가질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직장 민주주의 주체는 노조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까지는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정부도 역할을 해야 됐고, 그리고 이제 각 사람들도 여론을 만들어 나가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는 노조를 통한 직장 민주주의였는데 한국은 노조와 또 노조 아닌 것들, 그리고 정부도 많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혁신의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주변에서 만류를 했지만 힘 있는 리더들의 뚝심 있는 강단으로 혁신이 이뤄낸 경우도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직장 내 민주주의를 좀 활성화하게 되면 좀 어쩔 수 없이 안정성을 추구하게 될 것 같은데, 기업 내에서 그렇게 되면 혁신이 조금은 없어지지 않을까 궁금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약간 신화 같은 건데요. IT 기업이나 이런 게 누군가 직접 결정하는 독재라서 결정된 게 아니라 간절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신생 기업이니까 사실은 좀 서로 수평하잖아요. 사장이라고 해도 네가 내가 이게 이 계급장 뛰고 나가면 나도 금방 또 IT 회사 사장도 될 수 있는 거고, 서로도 그런 거 아니야라고 정면에 토론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본 거는 그냥 서로 얘기를 하고 싫은 걸 얘기하고 내진 다 얻는 방식을 잘 하는 회사가 혁신이 더 빠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묘사할 때는 마치 이제 저 CEO가 천대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쫙 했다. 그리고 지금 전체로 보면은 어쨌든 대화가 있고 토론이 있는 쪽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길게 보면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CEO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CEO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되는지, 혹은 어떤 다른 방식이 있을지를 늘 고민할 수 있는 그 집단이 더 진화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직장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은 이런 대화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직장 내 민주주의가 좀 정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화가 어떤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수평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사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수평적이고, 대화도 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내가 저 팀장한테 말을 하기 싫잖아요. 그럼 우연히 발견한 이거는 그냥 에이 없어져. 근데 이거 와서 보니까 편한 회사가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IT 회사 중에서도 끝까지 가보면은 예를 들면 구글이나 이런 데가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질적인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요. 일부러 외국인들을 서로 다른 문화가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 남성, 여성도 다른 문화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인도 다른 문화고 직업이 다른 사람, 전공을 여러 개를 넣다 보면은 그 안에 창조적인 게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잘 대해주더라고요. 점심 맛있는 거 주고. 일은 많이 시키는데 잘 대해주고. 그러니까 좋은 회사라는 게 똑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되도록 다양성을 확보하고 잘 해주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대화가 출발인데 대화와 함께 이제 너무 경쟁하지 않게 협동할 수 있고 즐겁게 그런 게 민주주의 요소인 것 같아요. 좀 웃고 즐겁게 대화하고 그러면서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나. 다 돈 벌러 온 건데 목숨 걸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더 즐겁고 지금보다는 더 안전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아마 직장의 민주주의는 점심시간에 부장님이나 과장님과 나가서 짜장과 짬뽕 중에 제가 먹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한 직장의 민주주의가 됐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세월이 지나서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회식에 가지 않을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변화가 되는데 그 박사님께서 지향하시는 말씀하시는 직장 민주주의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게 좀 궁금해서. 뭐 그러니까 조직마다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90년대 중후반에 이제 대기업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근데 거기가 다 인류 회사들이었는데 이 사회가 때리는 게 기본이 되다 보니까 그 최고 연봉을 받는 사람들끼리도 때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안에 있다 보니까 외국 회사나 이런 데서는 상식인 게 너무 이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상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유럽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좋은 회사는 딱 이거예요. 연봉하고 일만 보고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연봉이 자기가 만족할 만한 연봉이냐, 그 다음에 이 일이 자기가 할 수 있느냐, 좋아하는 일이냐. 근데 미국은 국가가 복지가 약하니까 회사한테 복지를 맡긴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에 가면은 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어떤 회사는 안 가면은 대학 등록금을 안 내주고 막 그럼 당연히 이 신직원은 대학 등록금 내주고 보험 괜찮게 하고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게 국가에서 다 해주거든요. 직원 휴가 이런 거 뭐 육아 다 해주니까 사실은 그거는 고를 필요 없이 일과 연봉만 딱 보면 되는 상태를 우리가 만드는 게 저는 직장 민주주의 궁극의 형태인 것 같아요. 직장 민주주의도 웬만하면은 어디 가든지 웬만큼 돼 있고 복지도 그 회사가 복지 주는지 안 주는지 따질 거 필요 없이 연봉이 맞냐 일이 맞냐. 근데 지금 우린 너무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장 민주주의는 그걸 통해서 조금 단순한 상태로 만드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직장민주주의는 그래서 제가 미래 이슈로 생각하는 게 이게 돈이 들지 않는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지는 사소한 거라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복지를 늘리는 건 너무 힘이 들고 예산을 마련하고 그런데 직장민주주의는 사실은요. 팀장 몇 사람, 이사 몇 사람만 마음을 잘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인지만 되면은 불편해서 그렇지. 돈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만큼이나 사람들이 편안하게 하고 행복이 느는 건데 직장 복지에는 큰 돈 안 들거든요. 직원도 괴롭히지 않는데 무슨 돈이 들겠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거는 합의만 되면은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꽃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경제학은 한 번도 인간과 사회에 관한 학문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편하고 즐겁고 그런 걸 고민하는 학문이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학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꿈꾸시나요? 아니면은 나를 부자로 만드는 정책만이 존재하는 세상을 꿈꾸시나요? 아니겠죠? 이웃과 내 친구의 아픔은 무시하고 내가 그들을 밟고 올라서서 내가 최고가 돼서 내가 행복한 세상을 여러분 꿈꾸시나요? 아니죠. 이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최저임금을 이야기하고 또 복지를 이야기하고 직장 민주주의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의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이든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나, 우리, 사회 이렇게 선순환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질문을 이어가야 될지 여러분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은 이티오피아보다는 못 사는 나라였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 지난 60년 동안의 전통의 우수한 지혜에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그 전통이 많이 잃어버렸죠. 선비 사상, 선비 정신입니다. 옛날부터는 아주 뛰어난 사례가 많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다산정약용, 선비 정신은 우리의 한국 미래를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